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가 조선 팔도의 산천을 집어삼킬 기세로 퍼부어대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개가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하늘을 갈랐고 그 섬광 아래로 외롭게 흔들리는 가마 한 채가 위태롭게 산길을 오르고 있었다. 가마꾼들의 거친 숨소리와 진흙탕을 밟는 질척거리는 소리는 빗소리에 파묻혀 비명처럼 들려왔다. 그것은 축복받는 혼례 행렬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죄인을 압송하는 형장의 행렬에 더 가까워 보였다. 가마 안의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으며 좁은 공간에 갇힌 연화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연화는 붉은 화로 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한기는 가라앉지 않았다. 오늘 그녀는 강원도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부호 최 진사댁의 며느리로 들어가는 길이었다. 남들은 부잣집으로 시집가니 팔자를 고쳤다고 부러워했지만 실상은 빚에 쪼들린 아비가 병들어 오늘 내일 하는 최 진사댁 외아들에게 딸을 앵마기로 팔아넘긴 것이나 다름없었다. 가마가 덜컹거릴 때마다 연화의 몸이 기우뚱거렸고 멀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신음을 삼켰다. 백호살이라지 서방 잡아먹고 시댁 말아먹을 팔자라던데 장터에서 수군대던 안악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피냄새를 풍긴다는 흉악한 살. 연화는 태어날 때부터 그 저주스러운 꼬리표를 달고 살았다. 어미는 그녀를 낳다가 피를 쏟으며 숨을 거두었고 아비는 관직에서 밀려나 술독에 빠져 살았다. 사람들은 모든 불행이 연화의 탓이라고 손가락질했다. 그녀가 웃으면 재수가 없고 그녀가 울면 홍수가 난다고 했다. 이제 그 지독한 운명이 낯선 초의 진사댁의 담장을 넘으려 하고 있었다. 연화는 눈을 감고 차가운 이성으로 마음을 다잡았다. 귀신이든 저주든 산 사람의 목숨보다 무거울 수는 없는 법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마침내 행렬이 최진사 댁의 소슬대문 앞에 멈춰 섰다. 육중한 대문이 기분 나쁜 마찰음을 내며 열리자 안마당에서 기다리고 있던 하인들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들의 손에 들린 횃불이 비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며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하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두웠고 새 신부를 맞이하는 환영의 빛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마치 시신이 든 관이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는 듯한 눈빛으로 연화가 탄 가마를 응시했다. 연화가 가마에서 내려 진흙탕에 발을 디디는 순간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가 그녀를 덮쳤다. 그것은 단순히 피에 젖은 옷 때문이 아니었다. 이 집안 전체를 감싸고 있는 음습하고 탁한 기운 탓이었다. 안차의 대청마루에는 시어머니가 될 박씨 부인이 장승처럼 꼿꼿하게 앉아 있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눈매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연화가 젖은 옷자락을 끌며 마당에 엎드려 절을 올렸지만 박씨 부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시선은 연화의 얼굴을 뚫을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며느리를 맞이하는 시어머니의 근엄함이 아니라 혐오와 공포, 그리고 묘한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곁에 선 늙은 유모가 박씨 부인의 귀에 대고 무언가 속삭이자 부인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조소 섞인 한마디를 내뱉었다. 들어오는 날부터 하늘이 노하는 것을 보니 소문이 헛것은 아닌 모양이구나.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외양간 쪽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사람의 소리라고는 믿기 힘든 고통과 공포에 질린 짐승의 단말마였다. 그 소리는 천둥소리마저 잠재울 만큼 처절했다. 마당에 있던 하인들이
혼비백산하여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갔고 박씨 부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연화 역시 불길한 예감을 떨치지 못하고 그들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비에 젖은 치맛자락이 발목을 휘감아 걸음을 방해했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곳에 가봐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외양간 앞은 아수라장이었다. 횃불 아래 드러난 광경은 참혹했다. 최진사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황금보다 비싸다는 검은 시소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을 거대한 짐승이 입에 허연 거품을 불고 눈을 까집은 채에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소의 코와 입에서는 검붉은 피가 울컥울컥 쏟아져 나와 빗물과 섞여 붉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소는 몇 번 뒷다리를 허공에 차더니 이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숨이 끊어졌다. 그 거대한 눈동자는 허공을 응시한 채 죽음의 공포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이원희 씨, 이게 무슨 변고란 말이냐. 집사로 보이는 사내가 덜덜 떨며 소리쳤다. 모든 시선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연화에게로 향했다. 빗줄기 사이로 쏟아지는 그들의 시선은 화살처럼 날아와 연화의 몸에 박혔다. 두려움은 순식간에 저기로 바뀌었다. 백호살, 남편을 죽이고 집안을 망치는 여자. 그 저주가 집에 발을 들이자마자 가장 귀한 생명이 죽어나간 것이다. 이것은 우연이라기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연화는 숨이 막혀왔다. 아니라고. 자신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꽉 막혀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부정을 탔어. 흉살이 들어와 집안에 복을 걷어차고 재앙을 불러온 거야. 하인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소리쳤고 웅성거림은 삽시간에 커져갔다. 박씨 부인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연화를 가리켰다. 그녀의 눈에는 광기 어린 분노가 서려 있었다. 당장이라도 하인들을 시켜 연화를 끌어내고 싶은 기색이 역력했으나 그녀는 억지로 숨을 고르며 차가운 명령을 내렸다. 시끄럽다. 새색시가 비를 맞아 놀란 모양이니 당장 신방으로 들여보내라. 그리고 이 흉물스러운 사체는 당장 치워 내 눈앞에 띄지 않게 하란 말이다. 연화는 반쯤 끌려가다시피 하여 사랑채 깊숙한 곳에 있는 신방으로 밀려 들어갔다. 방문이 닫히자마자 바깥의 빗소리와 소라는 멀어지고 정막만이 감돌았다. 방 안은 약초 다리는 냄새와 퀴퀴한 곰팡내,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 특유의 쇠약한 채취가 뒤섞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촛불 하나가 위태롭게 타오르는 방 한가운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남자가 보였다. 그녀의 남편이 될 최정인이었다. 그는 인기척을 느꼈는지 힘겹게 눈을 떴다. 정인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다. 광대뼈는 도드라져 있었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어 마치 해골을 보는 듯했다. 하지만 그 흐릿한 눈동자 깊은 곳에는 깊은 절망과 체념,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는 연화를 보고도 놀라거나 반가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저 또 하나의 불행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듯 무덤덤한 표정이었다. 어네우라, 고생했어. 정인의 목소리는 마른 낙엽이 바스라지는 소리처럼 건조하고 갈라져 있었다. 말 한마디를 뱉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머리맡에 앉았다. 땀에 젖은 그의 이마를 닦아주고 싶었지만 선뜻 손을 뻗을 수가 없었다. 자신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온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말대로 죽이기 위해 온 것인가? 혼란스러운 마음이 그녀를 괴롭혔다. 물 좀 주시오. 정인이 헐떡이며 요청했다. 연화는 서둘러 자리끼를 들어 그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다. 정인은
간신히 고개를 들어 물을 마시려 했다. 그러나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듯한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다. 크헉, 쿨럭, 정인의 몸이 활처럼 휘어지며 격렬한 기침을 토해냈다. 그 반동으로 물사발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연화가 당황하여 그의 등을 두드리려는 찰나 정인의 입에서 선혈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붉은 피는 분수처럼 뿜어져 나와 연화의 하얀 소복을 적시고 신방의 깨끗한 돗자리 위로 흩뿌려졌다. 비릿한 피 냄새가 약초 냄새를 덮으며 방 안을 진동했다. 정기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바닥으로 쓰러졌고 그의 입가에서는 계속해서 붉은 거품이 흘러나왔다. 서방님, 정신 차리세요. 서방님.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정긴을 껴안았다. 그녀의 손은 피로 범벅이 되었고 공포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바로 그때 닫혀있던 방문이 벌컥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박씨 부인이 들이닥쳤다. 그녀의 뒤로는 횃불을 든 하인들이 서 있었다. 박씨 부인은 피를 토하고 쓰러진 아들과 피투성이가 된 며느리를 번갈아 보았다.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뒤집히며 짐승 같은 포효가 터져 나왔다. 이 요물 같은 연기어이 전날 밤부터 내 아들을 잡아먹으려 드는구나. 박씨 부인은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어 연화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연화의 고개가 뒤로 젖혀졌고 날카로운 손톱이 그녀의 뺨을 핥히고 지나갔다. 따가운 통증과 함께 연화는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내년이 들어오자마자 속아 죽더니 이제는 내 아들까지 피를 토하게 만들어 백호살이라더니 내년이 우리 집안의 씨를 말리러 온 저승사자로구나. 박씨 부인의 발길질이 연화의 몸으로 쏟아졌다. 연화는 몸을 웅크린 채 고통을 견뎌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놀랍도록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우연일까 정말 자신의 사주 때문에 소가 죽고 남편이 피를 토한 것일까 아니었다. 소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남편의 토혈은 기침 소리와는 다른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정교하게 짜놓은 연극 무대 위에 강제로 올려진 기분이었다. 연화는 바닥에 쓰러진 채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시어머니를 올려다 보았다. 광기에 사로잡힌 박씨 부인의 얼굴 뒤로 문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하인들의 눈빛이 보였다. 그중 유독 차분하고 냉막한 눈빛을 한 집사의 표정이 그녀의 뇌리에 박혔다. 공포와 억울함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연화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다. 나는 죽지 않아. 절대로 이 누명을 쓰고 죽지 않겠어. 바깥에서는 다시 한번 천둥이 요란하게 울부짖으며 이 비극적인 밤을 조롱하고 있었다. 연화의 하얀 소복에 묻은 붉은 피는 마치 활짝 핀 꽃처럼 혹은 불길한 징조처럼 선명하게 번져가고 있었다. 그것은 잔혹한 운명과의 전쟁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탄이었다. 폭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처참했다. 밤새 내린 비는 마당의 핏자국을 씻어내렸지만 그 붉은 얼룩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박혀 지워지지 않았다. 혼례 다음 날 아침 연화에게 주어진 것은 새색시가 받아야 할 따뜻한 아침상 대신 차가운 걸레와 빗자루였다. 박씨 부인은 연화에게 며느리의 지위를 박탈하고 집안의 애군을 씻어내기 위한 종년의 삶을 강요했다. 그녀는 화려한 화롯을 벗고 무명곳으로 갈아입어야 했다. 옷감은 거칠어 살이 쓸렸고 소매는 짧아 찬바람이 뼈마디를 파고들었지만 연화는 군말 없이 받아들였다. 내년이 불러온 부정함이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들었으니 내 손으로 닦아내거라. 쌀 한 톨도 아까운 연인이
밥은 생각지도 마라. 시어머니의 호통은 서리빨 같았다. 연화는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고 우물물을 길어 날랐다. 물동이는 무거웠고 어깨가 빠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하인들은 그녀를 보고 수군대며 피했다. 마치 그녀와 눈이라도 마주치면 자신들에게도 백호살의 저주가 옮겨올까 두려워하는 기색이었다. 연화는 철저히 고립되었다. 이 거대한 기와집 안에서 그녀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바람과 무심한 하늘만이 그녀의 벗이었다. 점심 나절이 지나자 허기가 져서 현기증이 일었다. 연화는 잠시 쉴 곳을 찾아 안채 뒤편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듯 잡초가 무성하고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후원이었다. 덩굴 식물이 담장을 뒤덮어 빛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그곳은 마치 버려진 무덤과 같았다. 스산한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잎들이 비명을 지르듯 바스락거렸다. 연화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덤불 너머에서 기이한 구조물이 눈에 들어왔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오래된 우물이었다. 하지만 보통의 우물과는 달랐다. 입구는 거대한 맷돌로 막혀 있었고 그 위에는 썩어가는 금줄이 칭칭 감겨 있었다. 금줄 사이사이에는 붉은 글씨로 부적 같은 것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는데 비바람에 찢기고 색이 바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다. 우물 주변에는 이끼가 끼어 미끄러웠고 알 수 없는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곳에서는 산 사람의 기운이 아닌 죽은 자의 원한이 서려 있는 듯한 냉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여기 누구세요? 그때 등 뒤에서 가냘픈 목소리가 들려왔다. 연화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열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계집종 하나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아이의 손에는 깨진 사발에 담긴 주먹밥 한 덩이가 들려 있었다. 아이는 연화를 보자마자 뒷걸음질 치며 도망치려 했다. 연화는 급히 손을 뻗어 아이를 불렀다. 잠깐 가지 마라. 나는 해치지 않아. 연화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아이는 멈칫했다. 주춤주춤 다가온 아이는 주위를 살피더니 재빨리 주먹밥을 연화의 손에 쥐어주었다. 아씨, 아니 새아기 씨, 이거라도 드세요. 마님이 아시면 경을 치겠지만 굶어 죽는 꼴은 못 보겠어서요. 아이는 월라라고 했다. 갓 들어온 신입종인 듯 보였다. 연화는 고마움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차가운 밥덩이가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지만 그녀는 살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꾸역꾸역 밥을 삼켰다. 월아는 연화가 먹는 모습을 안쓰럽게 지켜보다가 문득 우물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는 몸을 부르르 떨며 속삭였다. 저 우물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밤마다 귀신 울음소리가 들린대요. 선대 마님들이 저기에 빠져 죽었다는 소문도 있고요. 아무도 저 뚜껑을 열어본 적이 없대요. 집사 어른이 저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리셨어요. 연화의 눈이 번뜩였다. 선대 마님들, 정인의 전처들이 죽어나갔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 죽음의 장소가 집 안 우물이라는 것은 금시초문이었다. 연화는 월아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전처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느냐? 병으로 죽은 게 아니란 말이냐? 월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이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저었다. 무언가 알고 있는 눈치였지만 공포가 입을 막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집사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월아 이년 어디 갔어? 썩 나오지 못해. 월아는 화들짝 놀라며 연화의 손을 뿌리치고 달아났다. 멀어져 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연화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이 집안에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 저 본긴된 우물이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연화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에게 배정된 방은 문간방 옆에 붙은 창고 같은 곳이었다. 찬바람이 문틈으로 새어들어와 몸을 웅크려도 추위가 가시지 않았다.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적막이 흘렀다. 연화는 뒤척이다가 문득 낮에 본 우물이 떠올랐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그녀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살짝 열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 희미한 가운데 사랑채 쪽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시아버지가 기거하는 방이었다. 모두가 잠든 시각에 켜진 불빛이 의아했다. 연화는 숨을 죽이고 발소리를 죽여 사랑채 쪽으로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쓱, 색, 쓱, 색. 그것은 무언가를 가는 소리였다. 쇠와 돌이 맞부딪히며 내는 날카롭고 규칙적인 마찰음, 칼을 가는 소리였다. 이 야심한 시각에 누가 왜 칼을 갈고 있는 것일까? 연화는 창호지 문에 비친 그림자를 보았다. 구부정한 노인의 그림자가 묵묵히 팔을 움직이고 있었다. 초의 진사였다. 낮에는 인자한 척하며 뒷짐을 지고 다니던 그가 밤에는 홀로 깨어 섬뜩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때였다. 칼 가는 소리가 멈추고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혼잣말이라기에는 너무나 또렷했고 대화라기에는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제 때가 되었다. 놈들이 눈치채기 전에 이번 아이는 명줄이 질기구나. 백호살이라. 흐흐흐. 하늘이 내린 기회야. 연화는 입을 틀어 막았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이번 아이라니 자신을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백호살이 기회라니 도대체 무슨 의미란 말인가? 그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 뒷걸음질 쳤다. 그때 발밑에서 마른 나뭇가지가 우지끈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누구냐? 방 안에서 호통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방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연화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다. 어둠 속을 미친 듯이 달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면서 그녀는 자신이 들어온 곳이 사람 사는 집이 아니라 악귀들의 소굴임을 깨달았다. 시어머니의 광기, 남편의 병, 봉인된 우물, 그리고 시아버지의 칼 가는 소리, 모든 것이 하나의 점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마당에 하인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나가보자 집사가 굳은 표정으로 하인들을 다그치고 있었다. 워라 그년이 간밤에 폐물을 훔쳐 달아났다 잡히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을 테니 당장 찾아봐. 연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워라가 도망쳤다고 그 착하고 겁 많은 아이가 어제 자신에게 주먹밥을 챙겨주던 아이의 눈빛은 도둑질을 할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워라는 이 집안의 비밀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었다. 연화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워라는 도망친 게 아니었다. 사라진 것이다. 아니, 제거된 것이다. 연화는 군중 틈에서 집사의 눈을 보았다. 그는 하인들에게 소리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마치 짜여진 각본대로 연기를 하는 배우처럼. 그리고 그 시선 끝이 아주 잠깐 연화를 향했다가 거두어졌다. 경고였다. 허튼 짓을 하면 너도 저 꼴이 될 수 있다는 부언의 협박이었다. 연화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다. 분노가 공포를 덮었다. 이들은 사람의 탈을 쓴 짐승들이었다. 죄 없는 아이까지 희생양으로 삼는 잔인한 족속들. 연화는 맹세했다. 워라의 행방을 반드시 찾고 이 집안의 추악한 비밀을 밝혀내리라고
그날 오후 연화는 다시 후원으로 향했다. 하인들이 월화를 찾으러 밖으로 나간 틈을 타 몰래 움직였다. 우물가는 여전히 음산했다. 하지만 어제와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다. 맷돌 위에 칭칭 감겨 있던 금줄이 끊어져 있었고 이끼 낀 맷돌 뚜껑이 미세하게 옆으로 밀려나 있었다. 누군가가 건드린 흔적이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우물 난간을 잡고 안을 들여다 보았다. 깊고 어두운 구멍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예민한 후각이 냄새를 맡았다. 어젯밤 남편의 신방에서 맡았던 것과 같은 비릿하고 역겨운 피냄새가 우물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올라오고 있었다. 그리고 바람소리라고 생각했던 그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것은 바람소리가 아니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죽어가는 자의 신음소리였다.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입을 막았다. 우물 안에 누군가가 있다. 아직 살아있다. 날이 밝자마자 최진사 댁은 구판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집안에 낀 애군을 몰아내고 며느리에게 붙은 백호사를 누르기 위해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들인 것이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돼지머리와 시루떡, 과일이 산더미처럼 쌓인 제상이 차려졌고 오방색 천들이 깃발처럼 휘날리며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징과 꽹과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기웃거리며 구경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지만 누구 하나 감히 대놓고 말을 얹지는 못했다. 이 집안의 서슬 퍼런 권세 때문이었다. 연화는 죄인처럼 마당 한 구석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하얀 소복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박씨 부인은 대청마루에 앉아 싸늘한 눈빛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감돌았다. 오늘 구판으로 며느리의 길을 꺾어놓거나 아니면 아예 미쳐버리게 만들 작정이었다. 무당이 펄쩍 뛰며 칼을 휘두를 때마다 박씨 부인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 며느리는 사람이 아니라 없애버려야 할 부정한 물건에 불과했다. 허이 물러가라. 이 흉악한 잡귀야. 어디 감히 귀한 집에 들어와 주인을 해하려 드느냐. 무당은 쉰 목소리로 고함을 치며 연화의 주위를 뱅글뱅글 돌았다. 붉은 무복을 입은 무당의 몸놀림은 마치 불길이 일렁이는 것처럼 현란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방울 소리가 귓가를 때릴 때마다 연화는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연화의 눈동자만은 흔들리지 않고 무당을 똑바로 응시했다. 죄 지은 것이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다는 옥이었다. 그 당돌한 눈빛에 무당은 흠칫 놀라며 잠시 춤사위를 멈추었다가 이내 더 격렬하게 몸을 흔들어댔다. 북소리가 점점 빨라지며 구파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무당은 작두 위에 올라설 듯 위협적인 몸짓을 하더니 품에서 시퍼런 서슬이 선 신칼을 꺼내 들었다. 칼날이 햇빛을 받아 번뜩이자 구경하던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무당은 칼끝을 연화의 목에 겨누며 다가왔다. 차가운 금속의 기운이 피부에 닿을 듯 말 듯 했다. 박씨 부인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쳤다. 죽여라. 그년 몸속에 들어앉은 호랑이 귀신을 당장 찔러 죽여.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에 무당의 칼이 허공을 갈랐다. 연화는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예상했던 통증은 없었다. 대신 귓게 아주 작고 은밀한 속삭임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구판의 소음 속에 파묻혀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을 만큼 미세한 소리였다. 호랑이는 죽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허나 산 사람은
호랑이를 잡아먹으려 들지 연화가 눈을 번쩍 떴을 때 무당은 이미 뒤로 물러나 신나게 춤을 추고 있었다. 마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듯이 태연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연화는 분명히 들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었다. 경고였다. 아니, 어쩌면 살 길을 알려주는 수수께끼 같은 조언일지도 몰랐다. 무당은 땀을 뻘뻘 흘리며 공수를 내렸다. 마님, 아주 독한 살입니다. 오늘 구스로 일단 눌러는 놓았으나 저 아이가 스스로 길을 펴지 못하게 계속 억눌러야 합니다. 밥도 굶기고 잠도 재우지 마십시오. 그래야 집안이 평안할 것입니다. 무당은 박씨 부인의 비위를 맞추는 말을 늘어놓으며 두둑한 복채를 챙겼다. 박씨 부인은 흡족해하며 연화를 광에 가두라고 명령했다. 하인들이 거칠게 연화를 끌고 갔다. 어두컴컴한 광에 갇힌 연화는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무당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산 사람이 호랑이를 잡아먹으려 든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 자신이 백호사를 가진 호랑이라면 자신을 잡아먹으려 드는 산 사람은 누구인가? 시부모를 말하는 것인가? 밤이 깊어지자 광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좁은 창틈으로 달빛 한 줄기가 스며들어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연화는 무당이 굿을 하다가 짐짓 넘어지는 척하며 자신의 소매 안에 찔러 넣은 쪽지를 꺼냈다. 꼬깃꼬깃 구겨진 종이 조각이었다. 달빛에 비추어 보니 먹물로 휘갈겨 쓴 글씨가 보였다. 글을 아는 연화였기에 망정이지 까막눈이었다면 그저 부적이라 여겼을 것이다. 우물 속을 보라. 그곳에 내 살 길이 있다. 연화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우물, 어제 자신이 발견했던 그 봉인된 우물, 무당은 알고 있었다. 이 집안의 비밀을. 그리고 우물 속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어쩌면 무당은 돈 때문에 박씨 부인의 장단에 맞춰 주었지만 신기가 있는 사람으로서 차마 억울한 원혼과 산 사람의 목숨을 외면하지 못한 것일지도 몰랐다. 연화는 쪽지를 잘게 찢어 입에 넣고 삼켜버렸다. 증거를 남겨서는 안 되었다. 한편 사랑채에서는 은밀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초에 진사와 박씨 부인이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초에 진사의 표정은 구판이 끝난 후에도 어둡기만 했다. 그는 술을 단숨에 들이키고는 탁 소리가 나게 잔을 내려놓았다. 무당년이 눈치는 채쓸까 굿을 하는 꼴을 보니 보통 내기가 아니던데. 걱정 마세요. 영감, 돈을 그만큼 쥐어줬는데 입을 함부로 놀리겠습니까? 게다가 그년도 목숨이 아까운 줄은 알겠지요. 우리 집안 뒷배가 누군지 알면 감히 딴 마음을 품지 못할 겁니다. 박씨 부인이 비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초의 진사의 미간에 잡힌 주름은 펴지지 않았다. 그는 방문을 흘끔거리며 목소리를 낮췄다. 문제는 며느리야. 그 아이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겁에 질려 울고불고 할 줄 알았는데 도끼를 품고 있어. 살려뒀다가는 훗날 큰 화근이 될 게야. 정인이 놈이 죽기 전에 일을 처리해야 해. 그렇지 않아도 굶기고 있습니다. 며칠 버티지 못할 겁니다. 제풀에 지쳐 쓰러지면 병사했다고 소문을 내면 그만이지요. 백호살이 제 살을 이기지 못해 죽었다고 하면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두 사람의 대화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다. 사람의 목숨을 두고 흥정하는 장사치들 같았다. 그들에게 며느리는 쓰고 버리는 도구, 혹은 재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 시각, 광에 갇힌 연화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배고픔과 추위가 엄습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그녀는 무당의 말을 곱씹었다. 호랑이는 죽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즉, 자신이 죽은 듯이 가만히 있으면 결국 그들에게 먹히고 말 것이라는 뜻이었다.
살려면 진짜 호랑이가 되어야 했다. 연화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은 밖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하지만 이 광은 낡아서 벽 틈새가 벌어져 있었고 바닥에 널빤지 하나가 헐거웠다.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약초를 캐러 다니며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녀였다. 연화는 헐거워진 널빤지를 드러내고 그 아래로 몸을 비집어 넣었다. 개구멍이나 다름없는 좁은 통로였지만 마른 체구의 그녀는 간신히 빠져나갈 수 있었다. 밖으로 나온 연화는 숨을 죽이고 주위를 살폈다. 하인들은 굿판에 피로와 술에 취해 골아떨어져 있었다. 코를 고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연화는 그림자처럼 움직여 다시 후원으로 향했다. 우물가는 여전히 새으산했다. 어제보다 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어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우물 덮개를 힘껏 밀었다. 끼익 하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지만 다행히 들키지는 않은 듯했다. 덮개가 반쯤 열리자 썩은 냄새가 훅 끼쳐왔다. 연화는 옆에 있던 밧줄을 기둥에 묶고 반대쪽 끝을 허리에 감았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우물 안으로 발을 디뎠다. 벽면은 이끼가 끼어 미끄러웠지만 돌 틈을 밟으며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우물은 생각보다 깊지 않았다. 바닥에 닿자 발목까지 차오르는 차가운 물의 감촉이 느껴졌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보였다. 연화는 품에서 부싯돌을 꺼내 작은 불씨를 만들었다. 불빛이 흔들리며 우물 안을 비추자 그녀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바닥에는 사람이 있었다. 아니, 사람의 형상을 한 끔찍한 무언가가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피멍이 들어 있었고 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놀랍게도 그것은 사라졌다는 종년 월아였다. 월아는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지만 가슴이 미약하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아직 살아 있었다. 웰아야.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월아를 흔들어 깨웠다. 월아가 신음하며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연화를 향했다. 아이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아씨, 여기는 오시면 안 돼요. 월아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위태로웠다. 연화는 월아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도망친 게 아니었다. 그들이 죽여서 이곳에 버린 것이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숨이 붙어 있었던 것이다. 연화의 시선이 월아의 손에 쥐어진 무언가에 꽂혔다. 월아는 기절하기 직전까지 무언가를 꽉 움켜쥐고 있었다. 그것은 흙투성이가 된 낡은 옷가락지였다. 이게 무엇이냐? 연화가 묻자 월아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이 우물, 베이데지, 뼈가 많아요. 그 뼈들 틈에 이게 연화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뼈가 많다고 그녀는 불빛을 비춰 바닥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진흙 속에 하얗게 드러난 것은 돌이 아니었다. 사람의 두개골, 갈비뼈, 그리고 사가버린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다. 이곳은 우물이 아니라 무덤이었다. 최진사 댁의 며느리들이,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종들이 묻힌 수장고였던 것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연쇄적인 학살이었다. 그리고 자신 또한 이 뼈들 중 하나가 될 운명이었다. 연화는 월아를 업고 올라갈 방법을 궁리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월아를 두고 갈 수도 없었다. 그때 위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군가가 우물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상하군. 분명 뚜껑을 닫아뒀는데 누가 열어놓은 거야. 집사의 목소리였다. 연화는 황급히 불을 끄고 월아와 함께 벽 쪽으로 몸을 숨겼다.
위에서 횃불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집사가 우물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연화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만약 들킨다면 둘 다 끝장이었다. 집사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침을 되뱉었다. 쥐새끼들이 드나드나 복은 내일 아예 흙으로 메워버려야겠어. 집사는 다시 뚜껑을 닫으려 했다. 맷돌이 드르륵 소리를 내며 입구를 막기 시작했다. 빛이 점점 사라지고 우물 안은 다시 완벽한 어둠 속에 갇혔다. 연화는 절망 대신 끓어오르는 투지를 느꼈다. 내일 흙으로 메운다고 그렇다면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였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월아의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옷가락질을 자신의 품에 넣었다. 이것이 증거였다.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남긴 단서. 연화는 다짐했다. 반드시 살아서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 추악한 우물을 파헤쳐 세상에 알릴 것이다. 백호살 며느리가 아니라 심판자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조금만 참거라, 월아야. 내가 널 반드시 살릴 것이다. 연화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호랑이처럼 형형하게 빛났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희생양을 자처하는 나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최진사 댁의 후원은 마치 저승 입구처럼 고요하고 음산했다. 연화는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월아를 우물 밖으로 끌어올렸다. 비쩍 마른 아이의 몸은 소미불처럼 가벼웠지만 공포에 질려 굳어버린 탓에 다루기가 쉽지 않았다. 연화의 손바닥은 밧줄에 쓸려 피가 배어 나왔고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월아를 헛간 구석에 쌓인 볏짚 더미 속에 깊숙이 숨겼다. 아이는 여전히 헛소리를 중얼거리며 떨고 있었다. 월아야, 정신 차려야 한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죽은 듯이 있어야 해. 날이 밝으면 내가 다시 올 테니 그때까지만 버텨다오. 연화는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아이에게 덮어주고는 서둘러 광으로 돌아왔다. 동이 트기 직전의 하늘은 핏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광의 널빤지를 제자리에 끼워 맞추고 젖은 옷을 대충 말리자마자 밖에서 자물쇠에 따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벌컥 열리며 아침 햇살과 함께 박씨 부인의 싸늘한 목소리가 들이닥쳤다. 이 그을은 것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처박혀 있는 개냐. 당장 나와서 서방님 약이나 대령해라. 박씨 부인은 연화의 꼴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다. 밤새 밖을 돌아다닌 흔적을 들킬까봐 연화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다행히 박씨 부인은 연화가 추위에 떨고 있다고만 생각하는 듯했다. 그녀는 하인을 시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탕약 사발을 연화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내 정성이 부족해 서방님 차도가 없는 것이다. 네 손으로 직접 먹여라. 만약 한 방울이라도 흘리거나 서방님이 거부하신다면 내년 목숨으로 값을 치르게 할 테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약사발을 받아들었다. 탕약에서는 일반적인 한약 냄새와는 다른 묘하게 역하고 톡 쏘는 향이 났다. 어릴 적 의원이셨던 아버지를 도와 약재를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 연화의 코끝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이것은 보약이 아니었다. 사람을 살리는 약에서 이런 냄새가 날 리 없었다. 의구심을 품은 채 그녀는 사랑채로 향했다. 사랑채의 문을 열자 매캐한 향 냄새와 썩어가는 살 냄새가 진동했다. 최정희는 며칠 전보다 더 야위어 있었다. 눈은 퀭하니 들어갔고 피부는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연화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반응이 없었다. 그저 천장을 응시하며 가쁜 숨만 몰아쉴 뿐이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를 불렀다. 서방님, 약을 가져왔습니다. 일어나 보세요. 정희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연화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몽롱했다.
연화가 숟가락으로 약물을 떠서 입가에 가져가자 정희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입을 다물었다. 거부였다. 마치 이 약이 자신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한 필사적인 거부였다. 드셔야 기운을 차리십니다. 어머님께서 정성껏 다리신 약입니다. 연화는 짐짓 달래는 척하며 숟가락을 다시 입가에 댔다. 하지만 정희는 입을 굳게 다물고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살고 싶다는 호소이자 어미에 대한 원망처럼 보였다. 연화는 숟가락을 멈추고 약사발을 코에 가까이 대보았다. 그리고 혀끝으로 아주 조금 약물을 찍어 맛보았다. 순간 혀가 마비되는 듯한 알싸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리고 뒤이어 찾아오는 역겨운 비린내. 이것은 비소였다. 아주 미량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사람의 오장육부를 서서히 녹여버리는 맹독. 연화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독을 먹이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도록. 연화는 주위를 살폈다. 문 밖에는 감시하는 하인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약을 버려야 했다. 하지만 그냥 버렸다가는 들킬 것이 뻔했다. 그녀는 기지를 발휘했다. 정인의 베개맡에 놓인 요강을 끌어당겼다. 그리고 약사발을 기울여 약물을 아주 천천히 요강에 쏟아부었다. 자, 흘리지 말고 드세요. 옳지, 잘하십니다. 연화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며 약을 먹이는 신용을 했다. 정희는 놀란 눈으로 연화를 바라보았다. 연화는 검지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정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연화의 뜻을 알아차린 듯 입을 오물거리며 약을 삼키는 척 연기했다. 약을 다 비운 연화는 빈 사발을 들고 방을 나왔다. 문 밖에 있던 하인이 의심스런 눈초리로 빈 사발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연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백호살 저주 그딴 것은 애초에 없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추악한 연극이었다. 연화는 부엌 구석에 있는 시들시들한 화분에 남은 약물 몇 반구를 떨어뜨려 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파릇했던 잎사귀가 순식간에 검게 타들어가며 말라비틀어졌다. 마치 불에 댄 것처럼 생명력을 잃고 바스라졌다. 독의 위력은 생각보다 강력했다. 이런 것을 매일 마셨으니 멀쩡한 사람도 피를 토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세상에 어찌 부모가 자식에게. 연화는 입을 틀어막았다. 전처들이 죽어나간 이유도 이제야 명확해졌다. 그들 역시 이 약을 먹고 서서히 죽어갔으리라.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막대한 혼수와 재물은 고스란히 이 집안의 창고로 들어갔을 것이다. 초의 진사와 박씨 부인은 아들을 미끼로 며느리들을 사냥하는 거미와도 같았다. 그때 부엌 문이 열리며 박씨 부인이 들어왔다. 그녀의 뒤에는 험상궂은 사내들이 서 있었다. 박씨 부인은 연화가 들고 있는 빈 약사발을 보며 싸늘하게 웃었다. 약을 다 먹였느냐? 내년이 웬일로 고분고분하구나. 하지만 방심하지 마라. 내 아들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즉시 내 목을 칠 테니까. 어머님, 서방님께서 약을 드시고 편안해 하십니다. 정성이 통했나 봅니다. 연화는 고개를 조아리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박씨 부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녀는 연화의 반응이 예상과 다르자 당황한 기색이었다. 보통의 며느리라면 겁에 질려 울거나 도망치려 했을 텐데 연화는 지나치게 차분했다. 박씨 부인은 찜찜한 표정으로 뒤돌아서며 명령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가서 빨래나 해라. 냇가에 산더미처럼 쌓아두었으니
해 지기 전까지 다 못 끝내면 저녁 밥은 없을 줄 알아라. 연화는 빨래터로 향하는 척하며 다시 후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월화의 상태를 확인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물 속에서 찾아낸 옷가락지의 주인을 밝혀내야 했다. 옷가락지 안쪽에는 희미하게 윤인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윤씨 성을 가진 여인, 아마도 정인의 첫 번째 부인이었을 것이다. 연화가 헛간에 도착했을 때 월화는 식은 땀을 흘리며 깨어 있었다. 아이는 연화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아씨, 무서워요. 집사 어른이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연화는 월아를 품에 안고 다독였다. 월아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월아는 우연히 박씨 부인과 집사가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다고 했다. 그들은 이번 구판이 끝나면 연화를 사고사로 위장해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화재였다. 불을 지른다고 했어요. 아씨가 주무시는 방에 불을 지르고 백호살의 화기를 이기지 못해 불타 죽었다고 소문을 낼 거래요. 연화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화재라. 그들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태워버릴 작정이었다. 자신뿐만 아니라 이 집안의 모든 죄악을 불길 속에 묻어버리려는 속셈이었다. 월아야, 내연은 내가 지킨다. 그리고 나도 죽지 않아. 놈들이 불을 지른다면 그 불길이 누구를 태우게 될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연화는 품에서 옷가락지를 꺼내 월아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것을 가지고 마을로 내려가거라. 관에 가지 말고 장터 어귀에 있는 약방을 찾아가 그곳에 내 아버님의 옛벗이 계신다. 그분께 이 가락지를 보여드리고 도움을 청해라. 이 월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눈에 희망이 깃들었다. 연화는 월아를 뒷문 개구멍으로 내보냈다. 멀어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연화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밖에는 월아가 있고 안에는 자신이 있다.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남편 정인이 있다. 그날 밤 연화는 정인의 방으로 몰래 숨어들었다. 하인들은 모두 술에 취해 잠든 시각이었다. 전기는 여전히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었다. 연화는 품에서 미리 준비해둔 해독초를 꺼냈다. 낮에 빨래터 근처 산기슭에서 몰래 캐온 것이었다. 그녀는 약초를 씹어 즙을 내어 정인의 입에 흘려 넣었다. 서방님, 살고 싶으시다면 삼키세요. 이것만이 서방님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정인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연화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힘겹게 입을 벌려 쓴 약물을 받아 마셨다. 연화는 그의 손을 잡고 눈을 맞췄다. 저들이 서방님을 죽이려 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돈 때문에 서방님을 독살하고 며느리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야 우리 둘 다 살 수 있습니다. 정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던 잔혹한 진실을 이제는 마주해야만 했다. 그의 손이 연화의 손을 힘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맞잡았다. 그것은 공범자의 악수이자 생존을 위한 처절한 약속이었다. 그때 밖에서 매캐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타는 냄새였다. 연화는 창문을 조금 열어 밖을 내다보았다. 자신의 방. 그 초라한 광 쪽에서 붉은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놈들이 시작했다. 계획대로 불을 지른 것이다. 연화가 그 안에 없다는 것을 알면 그들은 당황할 것이다. 이제 시작이군요. 연화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등 뒤로 치솟는 불길은 그녀를 태우는 지옥불이 아니라 그녀의 복수를 밝혀줄 봉화와도 같았다. 검붉은 불길이 밤하늘을 집어삼킬 듯이 치솟았다.
연화가 갇혀 있던 광은 순식간에 화매에 휩싸여 거대한 횃불처럼 타올랐다. 매캐한 연기가 마당을 가득 채우고 대들보가 무너져 내리는 굉음이 고요한 산골 마을을 뒤흔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자다가 놀라 뛰쳐나와 불구경을 했지만 누구 하나 감히 불을 끄려들지 못했다. 그 불은 마치 하늘이 내린 형벌처럼 기세등등했기 때문이다. 아이고, 이를 어째 백호살이 기어이 사단을 냈구나. 내 며느리가 불귀신이 되어버렸어. 박씨 부인은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다. 겉으로는 며느리를 잃은 슬픔에 잠긴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지만 불빛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는 차갑게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골칫덩이를 처리했다는 안도감과 희열의 눈물이었다. 초의 진사 역시 뒷짐을 지고 불타는 광을 바라보며 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하인들에게 소리쳤다. 가까이 가지 마라. 저 붉은 살 이낀 요괴가 내뿜는 화기다. 물을 부었다가는 오히려 화를 입을 것이야. 그들은 불을 끌 생각이 없었다. 그저 연화가 뼈 한 줌 남기지 않고 타버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증거가, 모든 진실이 저 불꽃 속에서 재가 되어 사라지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다. 그들이 죽었다고 믿는 연화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연화는 사랑차의 다락방의 좁은 틈새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그녀는 시부모의 추악한 연극을 똑똑히 목격했다. 불타는 광을 바라보며 웃음 짓는 그들의 얼굴은 짐승보다 못했다. 연화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공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서늘한 사리가 들어찼다. 저들이 정말 나를 죽이려 했어.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비릿하게 입안에 퍼졌다. 그녀는 몸을 돌려 다락방 안쪽을 살폈다. 이곳은 최의 진사댁의 비밀 창고나 다름없었다. 먼지 쌓인 고서적들과 잡동사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정인이 어릴 때 쓰던 물건들, 그리고 구석에 처박힌 낡은 괴짝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괴짝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고리가 녹슬어 비틀자 쉽게 열렸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퀴퀴한 곰팡내와 함께 오래된 비단 냄새가 풍겨왔다. 괴짝 안에는 여인들의 물건이 가득했다. 색동저고리, 옥비녀, 놀이개, 꽃신, 모두 주인을 잃고 버려진 유품들이었다. 연화는 전율했다. 이것들은 전처들이 시집 올 때 가져온 혼수품이 아니었다. 그들이 죽은 뒤 시부모가 몰래 빼돌려 숨겨둔 돈이 되지 않는 잡동사니들이었다. 돈이 되는 폐물은 이미 팔아치우고 남은 것들만 이곳에 처박아둔 것이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물건들을 들추어 보았다.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서 낡은 서책 한 권을 발견했다. 겉표지에는 일기리지라는 두 글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펼쳐보니 여인의 섬세한 필체로 쓴 글들이 빽빽했다. 날짜를 보니 3년 전 정인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윤 씨의 것이 분명했다. 갑진년 3월 초하루, 시집 온 지 석 달째다. 시어머니가 주신 보약을 먹고 나면 속이 메스껍고 어지럽다. 서방님도 같은 증세다. 의원에게 보이고 싶지만 시어머니가 극구 말리신다. 4월 보름, 몸이 점점 붓고 피를 토했다. 서방님은 이미 거동조차 못하신다. 밤마다 시아버님 방에서 돈 세는 소리가 들린다. 내 혼수로 가져온 땅 문서를 팔아치우셨다는 소문이 돈다. 5월 금음, 알았다. 약이 아니었다. 독이었다. 쥐를 잡을 때 쓰는 비상 가루를 섞고 있었다. 나는 죽어가고 있다. 도망쳐야 한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마지막 페이지는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었다. 연화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낯선 여인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윤 씨 부인은 자신이 죽어가는 이유를 알면서도 도망치지 못하고 억울하게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시신은 차가운 우물 바닥에 버려졌다. 용서하지 않겠어. 절대로. 연화는 일기장을 품속 깊이 숨겼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였다. 관에 가져가면 초의 진사 부부를 능지처참시킬 수 있는 명백한 살해 기록이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나갈 수 없었다. 밖에는 하인들이 깔려 있었고 날이 밝으면 그들은 시체를 확인하려 들 것이다. 그때 다락방 아래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정인의 반기였다. 누군가가 들어왔다. 연화는 바닥 틈새로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최진사였다. 그는 아직 불이 꺼지지도 않은 새벽녘에 아들의 방을 찾았다. 죽어가는 아들을 걱정해서가 아니었다. 최진사는 정인의 머리맡에 앉아 잠든 아들의 얼굴을 빤히 내려다 보았다. 그리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종이 한 장이었다. 전기나, 이제 편해지거라. 내 어미가 좀 유난을 떨긴 했지만 다 가문을 위해서였다. 이번 며느리 몫으로 들어온 논 5마지기만 정리하면 빚은 다 갚는다. 너만 눈을 감으면 새장가들 놈을 양자로 들여 대를 이으면 그만이다. 최진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종이를 정긴의 베개 밑에 쑤셔 넣었다. 그것은 정긴의 유서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유서를 미리 위조해 놓은 것이다. 내용은 뻔했다. 병이 깊어 불효를 저지르고 먼저 갑니다. 모든 재산 처분권은 아버지께 위임합니다. 연화는 입을 틀어 막았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 아들이 죽기도 전에 유서부터 챙기는 비정한 아비였다. 최진사는 혀를 차며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연화는 다락방에서 내려왔다. 정기는 깨어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다녀간 것을 알고 있었다.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다. 그는 베개 밑에서 아버지가 두고 간 위조 유서를 꺼내 들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보셨습니까? 이것이 제 부모의 실체입니다. 정인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이미 찢어질 대로 찢어진 마음이라 더 이상 아플 곳도 없는 듯했다. 연화는 정인의 손을 감싸 쥐었다. 서방님,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 죽어주지 맙시다. 제가 찾은 증거가 있습니다. 연화는 품에서 윤 씨 부인의 일기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정인은 일기장을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겼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이내 굵은 눈물방울이 일기장 위로 떨어졌다. 윤 씨, 미안하오. 내가 바보 같아서 당신을 지키지 못했소. 정인은 오열했다. 자신이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동안 아내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그 진실을 마주한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다. 연화는 그를 안아주며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은 우실 때가 아닙니다. 날이 밝으면 그들이 잿더미를 뒤질 것입니다. 제 시신이 없다는 것을 알면 집안을 샅샅이 뒤지겠지요. 그때까지 숨을 곳이 필요합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벽장에 걸린 족자를 걷어냈다. 그러자 벽에 작은 틈새가 드러났다. 이 집을 지을 때 할아버님께서 난리통에 피신하기 위해 만들어 두신 비밀 공간입니다. 저도 어릴 적 숨바꼭질할 때나 들어갔던 곳이라 부모님은 까맣게 잊고 계실 겁니다. 그곳에 숨으시오. 연화는 벽 틈으로 몸을 숨기기 전 정인을 돌아보았다. 서방님은 어찌하시렵니까? 제가 사라지면 저들이 서방님을 다그칠 텐데요. 걱정 마시오. 나는 이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소. 시체에게 묻지는 않겠지요. 정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병약하고 유약한 도련님이 아니었다. 복수심이 그를 깨운 것이다. 그는 연화에게 손짓했다. 어서 들어가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저들을 심판해 주시오.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고 비밀 공간으로 들어갔다. 족자가 내려지고 완벽한 어둠이 찾아왔다. 좁고 답답했지만 밖에서 타오르는 불길보다는 훨씬 안전한 곳이었다. 날이 밝았다. 불은 꺼졌고 광은 새까만 잿더미로 변해 있었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폐허 앞에서 박씨 부인과 하인들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사체를 찾아라 뼈라도 건져야 관에 신고를 할 것 아니냐. 박씨 부인이 소리쳤다. 하인들은 쇠스랑과 괭이로 잿더미를 파헤쳤다. 하지만 나오는 것은 불에 탄 나무 조각과 깨진 기와장뿐이었다. 사람의 뼈는커녕 옷자락 하나 발견되지 않았다. 마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뼈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인의 보고에 박씨 부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없다. 그 뜨거운 불길 속에 갇혀 있었는데 뼈가 안 남을 리가 없어. 다시 찾아봐 구석구석 다 뒤지란 말이다. 하인들은 다시 한번 잿더미를 뒤집었지만 결과는 같았다. 공포가 좌중을 덮쳤다. 수근거림이 시작되었다. 백호살이라더니 정말 호랑이가 물어간 거 아니야. 귀신이 되어 하늘로 솟았나 봐. 도깨비 조화가 아니고서야 어찌 시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최진사의 안색도 창백해졌다. 시체가 없으면 죽음을 증명할 수 없다. 관에서 조사를 나오면 곤란해진다. 무엇보다 만약 연화가 살아서 도망쳤다면 그 모든 비밀을 안고 밖으로 나갔다면 이 불길한 년이 학시 부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자신이 지른 불이 연화를 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화를 자유롭게 풀어주었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공포가 그녀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그 시각, 벽 틈새의 어둠 속에서 연화는 밖의 소란을 듣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찾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죽지 않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사냥할 차례다. 연화는 품속의 일기장을 꽉 쥐었다. 밖에서는 헛소문과 공포가 퍼져나가고 있었다. 사라진 며느리, 발견되지 않은 시체. 이것은 최진사 댁을 무너뜨릴 첫 번째 균열이었다. 연화는 어둠 속에서 숨을 고르며 반역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호랑이는 사냥감을 앞에 두고 서두르지 않는 법이었다. 밤새 타오르던 불길이 사그라지자 최진사 댁은 흉흉한 소문에 휩싸였다. 시신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진 며느리에 대해 온갖 억측이 난무했다. 마을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은 물을 깃는 것도 잊은 채 수군거렸다. 글쎄, 그 백호살 며느리가 불귀신이 되어 하늘로 솟았다지 뭔가 새벽에 시뻘건 불덩이가 뒷산으로 날아가는 걸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래. 아니야. 내가 듣기로는 호랑이로 변해서 담을 넘었다던데 최진사 댁 하인 하나가 기절초풍을 해서는 호랑이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고. 괴담은 삽시간에 살을 붙여 퍼져나갔다. 최진사와 박씨 부인은 이 소문을 맡기는커녕 오히려 부채질했다. 그것이 자신들의 죄를 덮을 가장 좋은 명분이었기 때문이다. 박씨 부인은 하인들을 시켜 마을 곳곳에 방을 붙였다. 흉악한 요물이 집안에 불을 지르고 폐물을 훔쳐 달아났으니 놈을 잡아오거나 행방을 알리는 자에게는 쌀 10가마를 내리겠다. 순박한 며느리를 하루아침에 방화범이자 도둑으로 몰아쓴 것이다. 쌀 10가마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에 눈이 뒤집힌 마을 장정들은 몽둥이와 낫을 들고 산을 뒤지기 시작했다. 관아의 포졸들까지 합세하여 수색망을 좁혀왔다. 이제 연화는 단순한 가출인이 아니라 쫓기는 현상수배범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정작 연화는 등잔 밑 바로 그들의 코앞에 숨죽이고 있었다. 정인의 방 벽장 뒤 어른 한 명이 간신히 몸을 구겨 넣을 수 있는 비밀 공간. 그곳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지만 연화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밖에서 벌어지는 소란이 고스란히 들려왔다.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 하인들의 다급한 발소리, 그리고 남편 정인의 거친 기침 소리까지